오징어 게임이란 게임 자체에 전 세계의 어떤 유력가들, 정치인들, 재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처리해서 입금했다라는 설정이 아닌가 싶고요. 스튜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약의 박정서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456억이라는 금액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본 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3,800만 달러였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3,100만 달러로 이제 넷플릭스에서 번역이 바뀌어 있는 그런 걸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큰 금액이 걸려 있어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뭔가 목숨을 걸고 출연자들이 도전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납득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액수를 설정한 것 같고, 또 그게 이제 사람이 한 명 죽을 때마다 1억씩 적립이 되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숫자를 맞추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있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재미도 느끼고 있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도 일은 조금씩 계속하지 않을까요? 있어도 일단은 조금 그래도 쉬면서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싶은 생각은 있네요. 제 기억에 오징어 게임 그 시즌 1에서는 456억 원이 그냥 이제 계좌로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저도 약간 비슷한 의문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드라마 진행할 때 보면은 여기 위에 천장에 이제 불 같은 게 매달려서 현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여주잖아요. 456억 원이 현금으로 있는 건데 그럼 왜 굳이 계좌로 넣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 456억 원이 오징어 게임이란 대회에 참가해서 얻은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명목으로 획득한 금원으로 볼지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제 생각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냥 증여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회 상금 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증여라고 생각을 하면은 증여되는 액수별로 세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율이 10%,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까지는 이제 20%,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30억 원이 넘어가 버리면 그게 세율이 50%예요. 그러면 이제 456억 원이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30억 원이 넘어가는 426억 원에 대해서는 50%. 그럼 대충 이제 세금이 225억 정도 나오겠죠? 이게 이제 증여라고 봤을 경우고, 만약에 이제 증여가 아니라 대회에서 우승해서 받는 상금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조금 나뉘는 게,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대회면은 상금의 80%까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서 경비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승자가 타간 상금에서 나머지 20% 부분만을 이제 기준으로 세금을 뗀다는 건데,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누군가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다 라고 하면은 이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상금 456억 원 전부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그 주최하는 측에서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나름 본인들이 엄격하게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이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게임에 참여하겠다 싶은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거니까, 이거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케이스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정된 일부만 참여하는 케이스라고 보게 된다면 그 456억 원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 텐데, 그럼 이거는 뭘로 분류가 되냐?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국세나 지방세를 내야 될 텐데, 소득세도 똑같아요. 아까 증여세처럼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그게 456억 원 정도 되면은 45%일 거란 말이죠, 세율이. 그거 기준으로 계산하면 결국 뭐 증여세랑 비슷하게 한 220억대 정도 세금이 나오지 않을까.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되니까 현금으로 줬으면은 뭐 제가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기록이 안 남잖아요. 이것도 어떤 드라마적 허용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뭐 거대한 기업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 연관돼 있는 걸로 나오니까, 그 게임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거기서 뭐 알아서 잘 처리가 되어서 깔끔하게 통장에 돈이 꽂히는 설정인가 보다 정도로 전 이해하긴 했어요. 일단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2차 한도가 있고, 보통은 이제 1회 1,000만 원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를 은행에 찾아가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이제 총 몇백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건 한도가 풀려 있죠.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는 다 계약서라든가 이런 제반 서류들이 이미 쭉 준비가 되어 있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랑도 얘기가 끝나 있을 뿐더러 보통은 그 돈을 이제 대출해 주는 게 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문제 크게 생기지 않는데, 대리기사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456억 원이 통장에 들어갔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객 확인 제도라고 해서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이런 확인을 하는 걸 하기도 하고,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일심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누군가의 계좌로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시스템에서 체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금융기관에 물어보거나 하겠죠. 근데 솔직히 1일에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액수가 물론 큰 돈이지만 이 전체 파일을 생각했을 때 대단히 큰 액수라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체킹되는 거 외적으로 몇 억 원 단위라든지 더 큰 돈에 관련해서만 특정해서 좀 확인할 것 같고, 일단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456억 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좌로 들어왔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세금을 이제 기타 소득으로 가게 되면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세금 납부가 미비하면은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국세청에서도 알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이제 성실한 납부를 하신 다음에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저라면은 그냥 증여받은 걸로 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것 같네요.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상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기타 소득이다 라고 하기에는 무슨 대회의 상금이냐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오징어 게임 내부에 살인뿐만 아니라 폭행, 상해, 다양한 범죄들이 있는데 조금 설명하기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증여받았다, 증여세 내겠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전 세계의 유력가가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더 잘 처리가 될 수도 있나 하는 의문도 조금 있네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그 유력가들끼리만 이제 관전을 하면서 즐기는 어떤 놀이 같은 거잖아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더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먼저 이제 범죄 수익의 정의부터 가야 될 텐데, 범죄 수익의 정의는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범죄 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이거나 범죄 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리고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요거까지 이제 범죄 수익에서 유리한 재산들로 보거든요. 당연히 이런 범죄 수익으로 얻은 재산들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이제 추징금 명령이 내려오고, 보통은 그래요. 형사사건을 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통해서 한 5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 5억 원 수익에 대해서 추징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그러면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판결이 끝나고 예를 들면 징역이든 벌금형이든 자신이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이 5억 원도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로 얻은 수익이니까. 보통 추징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추징명령을 받은 사람이 쓰는 계좌가 동결되거든요. 거기서 돈을 못 빼도록. 어쨌든 상당한 큰 금액을 가지고 있고 이미 시즌2에서는 그걸 현금으로 뽑아서 쓰고 있었다고 하니까 추징명령에 대한 그 돈은 다 납부를 못 하더라도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조금 됩니다. 저보다는 이제 심리학이나 이쪽 분들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시즌 1에서도 경마장에 가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서 열광하고, 심지어 이제 어머니께 받은 돈을 딸 생일 선물을 사야 되는데 전부 이제 경마에 탕진하는 모습도 나오고,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독자의 모습이긴 해요. 어쨌든 제가 본 시즌 1의 마지막은 어떤 거대한 음모를 멈추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가긴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게임에 참여를 했지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즐겁고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나 어떤 열광을 느끼게 될 수는 있죠.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처음에 참여한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내재된 감정이나 아직 다 해소되지 못한 어떤 중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온 걸 표현하지 않았을까. 상습성이라는 지표가 생겨요.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다 보면은. 도박의 경우에는 상습 도박으로 따로 처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박을 처음 해서 도박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잘 못 받고 그쪽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관련 전과가 이미 있으시죠. 또는 이제 아예 그냥 도박 장소 개설이라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 토토나 그냥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저희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는 어떠한 중독적인 면모를 보이는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이 이제 말씀하시긴 해요. 제가 너무 이런 거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배웠다, 그만 멈추고 싶다, 자수하겠다라는 의도신 분도 계시고, 뭐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는 합법적인 곳인데 거기서도 이제 본인들이 너무 자주 가시게 되고 자신의 이제 재산이 탕진하신다 느끼시니까 스스로 거기 블랙리스트라는 거에 등재를 해서 난 이제 안 가게 맞겠다 라고 이제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거기에 블랙리스트 등재하셨지만 다른 사설 불법 도박 같은 걸 하시다가 이제 또 자수를 하러 오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로또는 당첨이 되면은 농협은행에서 수령을 하잖아요. 1등이 되면은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농협에서 이걸 수령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안 들키고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되게 재밌게 봤는데, 복권에 당첨됐다 이름이 나오거나 실명 공개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데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에 일단 택시를 타야 된다. 근데 농협 간다고 하면 혹시 로또 당첨된 거 이제 수령하는 거라고 의심할 수 있으니까 서대문 경찰서로 가달라고 해서 거기서 내려서 농협으로 들어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뭐 이런 걸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고. 오징어 게임 참가 서약서인가요? 맞아요. 이런 걸 썼던 것 같아요. 1항, 2항, 3항이 있고, 제1항 참가자는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다. 제2항 게임을 거부한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제3항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일단 보여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3개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죠. 그냥 뭐 저 내용 중에 게임 자체에 뭐 살인이라든가 관련된 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이제 민법 103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서약서 자체는 일단 효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게임 자체에서 탈락이 사망을 의미하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같이 생각하면은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보기는 어렵겠죠.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게임이고 뭐 예를 들어 보드게임을 하는데 너 마음대로 중단 못해? 너 이거 뭐 하면 탈락 처리돼? 보드게임을 중단하고 싶으면 과반수 동의하면 돼 라는 규정이라면 이거는 서로 간에 그냥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계약을 한 거니까 효력이 있겠지만 그 보드게임에서 이제 탈락하면 죽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다르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일남 같은 그 배역은 처음에는 참가자로 나오다가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한 사람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상금을 준비하고 관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게임에 영향력을 절대 미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게임에서 살인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난 것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러도록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피해가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뭐 일단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방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거기 나오는 이제 마스크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게임 진행에 방해가 되면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 VIP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이제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죠. 일단 살인이다 보니까 살인 교사나 방조는 당연히 처벌이 강할 것이고 심지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456명의 사람 중에 마지막 한 명 남겨 455명을 죽게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시체도 막 소각하면서 거기서 장기 적출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그럼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 포함하면은 약한 형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를 이제 살인 방조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죽인 주체는 결국엔 그 프론트맨이니까. 다만 이제 그 시즌 1 마지막쯤 장면 정말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칼로 이제 찌르려다가 그 옆을 찌르고 말았던 거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서로 간에 살인의 고인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살인 미수 정도는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드라마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무혐의를 받긴 어렵죠. 왜냐면 죽이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거의 직전까지 나아갔으니까. 근데 이제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대 가능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을 때 통상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거를 기대할 수 없다면은 너에게 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건데요. 이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자면 그 상황에서 성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죽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내가 중단 선택지는 없다. 하면 이제 이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뭐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지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지 이게 나뉠 수 있는데 시즌2에는 좀 내용을 보다 보면 어쨌든 본인이 그 모든 걸 알고 일단 참여해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책임 회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즌1은 이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게임을 멈추기 위해서 참가한 성기훈이 게임에 빠진 듯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대가 돼요. 제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던 시즌2는 똑같이 참여해서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끝나겠지가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들어간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요즘에는 사채를 빌려줄 때 이런 신체 포기각서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지인들 있잖아요. 그 지인들이 연락처를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튜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노약의 박정서 변호사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이제 취향인 거니까 원을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너무 재밌어서 하루 만에 전체 편을 다 봤고요. 그래서 몰입감이나 중독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이 들고 작품성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임이라는 거를 어른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거대한 음모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범죄와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금도 현금으로 상당한 액수가 걸려 있고 그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주인공 성규님 친구로 선물 옵션 투자를 했다가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이 나와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그쪽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쪽이 더 잘 알 거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본 사례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걸 가정했을 때 몇천 단위는 당연히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통상적인 신용 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최대 10억까지도 대출 가능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궁금하신 건 아닐 것 같고 저희 의뢰인 분께서 본인이 코인에
빠지셔서 많은 돈을 탕진을 하셨어요. 본인이 대출이 더 안 나오니까 자신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때 아마 총 대출 액수가 8억 원 정도 되셨을 거예요. 상당히 큰 액수고 개인이 갚기도 힘든 액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코인이 올라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따서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투자를 진행을 하시다가 좀 안 좋은 결말이 되었죠. 가족분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셔가지고 이게 왜 사기가 되냐면은 동의 없이 가족분들 명의로 된 핸드폰의 유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이용해서 요새 비대면으로 토스 같은 어플들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슬픈 결과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 한도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배우자분 명의로 한 1억 5천 그리고 배우자의 어머니 명의로 2억 정도 어떻게 대출을 해오셨더라고요. 한 번에 그 액수를 대출한 게 아니라 1,000만 원씩 뭐 500만 원씩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은 사기죄 혐의로 고소가 되거나 수사를 받게 되면은 가능하면 양형이라고 하죠.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통 피해자들과 합의를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기죄의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면서 합의서를 요청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지만 지금 이 건처럼 액수가 너무 다액이고 심지어 이거는 가족이 고소를 한 거잖아요. 원래 이런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거든요. 고소를 하지 않으면 친고죄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구속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으면 변제하고 말고의 여부를 떠나서 이미 감정적으로도 많이 간 영역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제 합의를 할 여력도 안 되시고 물론 이제 생계를 위해 일은 하고 계시지만 그 돈만으로 변제를 충분히 하시기 어렵겠죠. 이거는 경우마다 다를 텐데 예를 들면 이제 회계학 원론 같은 수업 들어가면 맨 처음 배우는 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액수를 빌릴 수 있냐 이것도 능력인데 제가 예전에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한 업무를 조금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사업은 자신의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90%는 이제 금융권이나 아니면 증권사 등의 대출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규모가 되게 커요. 건물을 올리는 거다 보니까 뭐 작게는 몇백억에서 크게는 조 단위까지 간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90%의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건물을 올려서 분양을 해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이걸 다시 상환하고 나머지 수익을 이제 나눠 가지겠다.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다거나 건물을 다 올렸는데 다 완공까지 됐는데 분양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은 상당히 큰 액수의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사실상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많이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2022년도 중순경에 이제 레고랜드발 사태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주 큰 쇼크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사 대금도 안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정해놓은 기간 안에 공사를 완공시켜야 된다는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이제 제 업무는 그런 계약서들을 쓰는 업무였는데 그 기간 안에 이제 다양한 사유로 완공이 어려울 것 같으면 돈을 빌리는 시행사라고 하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대주에게 이 돈을 상환하는 만기일을 연장해달라 라고 해서 만기 연장을 진행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경제 상황이 괜찮을 때는 돈을 빌려준 대주들도 흔쾌히 만기 연장에 동의를 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지만 우리 2022년도 그 중순 이후에는 이 대주들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융통이 되지 않으니까 만기 연장에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은 그냥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상환일이 딱 되는 순간 그날이 몇백억을 갑자기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이제 질문하셨던 그 상당히 큰 액수의 빚을 충분히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제가 이런 시행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미납세금이 몇십억 단위인 분을 봤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단하신 게 다시 이제 사업을 잘 일으켜서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원래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셨지만 회사 자체는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다시 이제 다른 걸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나이대에 100억가량의 빚을 지신 분이라면 건설 쪽에서 사업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 경험을 반추해 볼 때 이런 부분은 사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훨씬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하는 전제에는 일단 보통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담보를 잡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 내가 그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나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증명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 신용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는 의미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연봉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능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설령 이제 친구에게 빌린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의문이 저도 시즌 1 때도 조금 들긴 했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진행하면은 어쨌든 이제 새롭게 한 3년에서 5년가량 자신이 남은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전부 다 신청한다 되는 게 아니고 나름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담보가 있더라도 내가 진 빚이 15억 원이 넘는다 또는 내가 담보 없이 진 빚이 10억 원이 넘는다 이러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개인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만큼의 빚이 있지만 일부는 법원에서 면책을 조금 해주시고 채권자들이 동의를 한다면 나머지는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갚아가겠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갚아가겠습니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면 그 신청도 불가능하겠죠? 일단은 회사에 속해서 어쨌든 이제 대리기사로 버는 돈은 법인이나 이런 데 속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책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라마적 허용이다. 드라마를 조금 더 쫄깃하고 재밌게 만들기 위한 참가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참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신체 포기각서를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본 적은 있어요. 사채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단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돈을 빌리다가 정말 이제 벼랑 끝까지 가게 되신 분들 중에 신체 포기각서까지 포함한 서류를 작성해서 들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물론 이 신체 포기각서는 시청자 여러분 무효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무섭잖아요. 일단 어떤 위화감, 그러니까 겁을 주기 위한 용도도 있을 것 같고, 대한민국 민법 103조 위반되는 무효는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하면 다 무효가 돼요. 이 선량한 사회 풍속이라 함은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는 일반인들이 기준으로 한 사회 통념, 이걸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 신체 포기각서 제가 본 거는 별로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지도 않고 언제까지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내 신체를 포기하고 이거를 채권자가 어떻게 쓰는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 정도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거라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걸 쓰는 이유는 채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신체 포기각서를 제가 봤지만 그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들은 바는 없었고,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소송을 진행해서 우리나라 이제 이자 제한법에 따르면 이자는 연 20%가 최대예요, 1년에. 그래서 그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그 사건은 조금 잘 끝났고, 이건 사건은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요즘에는 사채를 빌려줄 때 이런 신체 포기각서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지인들 있잖아요. 그 지인들이 연락처를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피디님께 돈을 빌려요. 근데 제가 이 돈을 못 갚으면은 피디님께서 제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한테 내가 돈을 못 갚은 사람이라고 연락을 돌리는 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 사람 못 갚았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상담하러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부계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빌린 분께서 이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같이 올라가 있고, 돈을 빌린 걸 쓴 계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계약서 이렇게 들고 계신 사진이 있는데, 이 인스타그램 링크를 지인들한테 다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문자로. 당연히 불법인데 그거 명예훼손에도 해당하는 부분이고, 심지어 그 보낸 문자에 욕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찰에서 해외에서 보내는 건지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해도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한 사건 중에서 소위 말하는 폰지 사기라고 하죠.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이 어떤 금융상품에 돈을 넣으면 언제까지 얼마로 불려주겠다, 원금 얼마에 이자 얼마까지 해서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뭐 회사도 번듯하게 세워서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금융회사인 것처럼 잘 꾸며서 와요. 상품 설명서도 있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완전히 가진 않으니까 적은 액수를 일단 넣습니다.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말했던 금액이 잘 들어와요. 그럼 이제 다시 또 더 큰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이 폰지 사기 수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200만 원 투자하고 이자를 3개월 동안 총 10%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220만 원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 220만 원을 계좌에 다시 이체시켜 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그대로 다른 상품에 재투자를 하셔라. 이 220만 원. 거기에 예를 들어 280만 원을 보태서 500만 원을 이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이거는 이율이 15%다. 그리고 또 한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총 500만 원 넣었던 게 갑자기 15%니까 565만 원이 돼서 와요. 사람들이 점점점 큰 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고 엄청 큰 금액을 이제 피해보신 분도 계시고,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만은, 세상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생각지 못한 일로 이렇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돈을 빌릴 때부터 실제로 갚을 의도가 없으면서,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이제 빌려가면은 그건 이제 대여 사기에 해당이 돼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내가 돈을 빌릴 때부터 안 갚아야지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런 경우는 이제 형사 쪽으로는 잘 안 가고 민사적으로 가게 되는데,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돈을 빌려준 사람도 받아야 되니까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민사집행법상 이 집행을 통해서 돈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변제가
정도가 되는 효과가 있긴 해요.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빌려주는 분도 그냥 내가 친구니까 없다 생각하고 빌려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갚을 의사로 빌리셨다가 정말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져서 못 갚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액수가 크다 하면은 개인회생 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양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를 보던가 민사소송 진행하셔서 돈 빌려준 채권자분께서 승소가 확정이 되면은 집행 권한이란 걸 획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제 집행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인 건데, 이거 가지고 뭐 유체동산,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함과 동시에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그걸 진행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빌려준 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많죠. 이게 소송을 이긴다고 무조건 돈을 또 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이 사람은 나한테 이제 내가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갚는 게 확실하게 내가 승소를 했지만, 실제로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집행할 방법도 없거든요. 이런 게 좀 어렵죠. 보통은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면은 이제 저희도 여쭤봐요. 이 채무자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데 돈을 안 갚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말로 아예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승소를 하더라도 변제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소송 진행을 권해드리진 않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정적인 영역에서 또는 미래를 대비해서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놓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런 분도 계시고, 약간 체념해서 그래도 이제 소송은 진행을 하는 분도 계시고, 경우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제가 이제 더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정도 현실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드라마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몰입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하세요. 첫 편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들 조금 많이 하시고. 스튜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노약의 박정서 변호사입니다. 일단 교도소 같은 경우는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형산다 하는 곳이 교도소고요. 구치소는 이제 구속되어 있는 곳이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근데 지역에 따라서 구치소가 교도소 역할을 같이 하기도 하고 교도소가 구치소 역할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실형이 확정된 분들과 미결 수용자라고 하죠. 아직 구속 상태인 분들. 이 두 분은 이제 보통은 방을 분리해 놔요. 구치소는 구속 상태인 거예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교도소는 재판이 끝난 거예요. 혹시 예전에 코미디 빅리그에서 직맨으로 활동하시던 네, 어떤 분인지 기억은 나요. 아직 이제 수사 단계시거나 아니면 재판 단계 진행 중이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구치소를 직접 가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구치소에 계시는 의뢰인 분들 접견을 가는 일이 꽤 자주 있는데요. 당연히 운동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교도소에서 운동이 가능한 건 맞는데 구치소에서도 운동이 아예 안 되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처음에 구속 상태에서 유치장이나 이런 곳에 계시다가 구치소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몇 주간은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소위 우리 군대 갈 때 생각하면은 입대 첫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옷 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기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 의뢰인 중 한 분께서는 아직은 재판 진행 중인데 운동을 꾸준히 다시 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어요.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라든가 아니면 뭐 시덥이라든가 그 정도 하시는 것 같고, 헬스장이나 이런 시설이 따로 있다고 보긴 좀 어렵죠. 일단은 안전상의 이유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관리상의 이유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정확한 원인까지는 제가 교도관이나 이쪽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기간을 보통 되게 답답해하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기간이 시간도 잘 안 가다 보니까. 아마 구치소와 교도소와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진 않을 텐데, 보통은 영치금이라고 해서 그 암에 계신 분들이 쓰는 돈을 밖에서 입금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암에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식이 필요한 사식을, 뭐 콜라가 먹고 싶다면 콜라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뭔가를 정해서 넣는다기보다는 돈을 입금해주고, 돈이 사망 형태고 단백질 보충제가 항목 중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안에서 그걸 챙겨 드신다는 분은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아무래도 워낙 덩치도 있으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니까 평소 운동량만큼 운동을 못함과 더불어 식사량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셔서, 왜냐면 이제 20kg가 빠졌다는 건 정말 엄청난 감량인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교도소, 구치소 내부도 군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저는 이제 제 의뢰인분들께 들은 걸 말씀해 드리는 거지만, 들어가면 이제 방별로 방장이란 게 있고 그 위에 순위가 있습니다. 이 순위가 다른 어떤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들어왔냐로 정해져요. 군대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방마다 규율이 다르대요. 어떤 방은 이제 뭐 순위에 관계없이 설거지는 다 같이 하자 이런 방이 있고, 그냥 순위가 높은 분들은 설거지 안 하고 낮은 분들이 설거지 좀 하다가 위에 사람들이 나가고 그때 다시 들어오면
오면은 다시 밑에 사람들이 설거지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방도 있다 그러고. 근데 이 규율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덩치가 좋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랑 무관하게 그냥 그 질서에 보통 순응을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특정한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구치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징벌방이란 곳에 가게 되기도 하고 벌점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수용되어 있는 그 미규율 수용자 분들한테는 굉장한 디메리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들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교도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통제하는 그 시설 안에 있는 거니까 보통은 다들 수용하고 잘 따르신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뭐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창작물 등에서 내부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장면들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의뢰인분들 중에 그런 대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무래도 좀 서로서로 조심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리고 뭔가 범죄의 그 종류에 따라서 방을 모아놓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저는 특별히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케이스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왔구나, 저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그 의뢰인분이 계신 방에는 음주운전 그리고 리딩방 사기라고 하죠, 소위 요 두 개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좀 많았다 그러네요. 이것도 그런 게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전혀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좀 조심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각자 이 들어온 기간에 따라 순위라는 게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건 많지 않은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영치금이 얼마 없는 분들은 대신 다른 일들을 좀 해주고, 영치금 많은 분들이 대신 없는 분한테 조금씩 이제 뭐 걔가 사달라는 거 사준다 이런 식으로 되는 케이스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역이라고 하는 강제 노동이 부과되는 것이고, 구치소는 아직 노동까지 부과되지 않은 단계예요. 근데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분들의 심리 상태 어렵고 힘들죠. 어렵고 힘든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하세요. 저편에 가보면은 언제 나갈 수 있냐, 제가 오래 살게 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이제 못 버티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조금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한두 달쯤 지나면은 그래도 이제 같은 방 쓰는 사람들 중에 뭐 좀 괜찮은 사람들도 있고 약간 적응한 부분도 있고 밑에 들어온 분들도 계셔서 조금 편해졌습니다. 분노에서 수용의 5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 같은데요. 처음엔 그냥 현실을 좀 부정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왜 이렇게 구속까지 되어야 하는 범죄를 지었냐,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꽤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죠. 이러이러한 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중 요소로 봐서 구속까지 되신 것 같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중간에 구속적 부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유가 있어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보석 신청 같은 것도 진행해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조금 부정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힘들어하세요.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현실 부정이랑 맥락을 좀 같이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조금 편해지고 약간 적응된 단계에 오면은 이제 접견 갔을 때 조금 웃기도 하시고 농담도 조금 하시고, 물론 이게 진심으로 재밌고 즐거워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시면은 그냥 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서 빨리 징역을 살 거면 살고 안 할 거면 그냥 빨리 나가고 싶다, 뭐가 됐든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진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떳떳하게 잘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가서 뭐 어떤 사업을 할 거다, 어떻게 안 걸리지, 이런 고민하는 분도 계셔요. 그럼 그런 분들께는 그래도 이제 나가시면은 합법적으로 좀 잘 살아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드리는 편이고, 이제 그런 건 있죠. 보통 이제 구치소 안에서 흡연이 불가능하니까 이참에 담배를 끊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제 나와서 끊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꾸준히 오래 하긴 조금 어렵지만 가끔 연락이 오세요. 잘 살고 있다. 이거는 사건을 수임하시는 변호사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치르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넘어가서 이분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죄책을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드린다는 생각도 조금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께 피해 보상을 해드리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간혹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해보고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는 범죄자의 마지막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마지노선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일은 일로 대하자가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서 사건이 들어와서 투임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저희 변호인들이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사건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좀 객관성을 유지해서 제3자의 관점에서 일단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이제 그래도 억울한 일은 없도록 어떤 부분을 이제 주장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수임을 하지 않는 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도 변호사는 이제 공익적인 어떤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사실을 이제 진술하라고 하시거나 거짓말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걸 요청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는 수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사건들은 사선 변호사라고 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서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수선 변호인께 이제 법원의 사건을 배당해서 수선 변호인분께서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수선 변호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대가를 전혀 안 받진 않지만 상당히 적은 이제 대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으면서 거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건에 한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분들이에요. 되게 공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니까 멋지다 생각하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수선 변호인 활동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보람을 느끼는 측면도 있으시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도 계세요. 일단은 이제 사건을 맡게 됐으니까 진행을 하지만 좀 막무가내로 의뢰인이 나올 때도 있고, 반성하지 않거나 이런 걸 볼 때 조금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다라고 하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수임료라는 것은 사무실이나 이제 법무법인마다 정하기 나름일 텐데, 일단은 조금 변호사로서 변호하기 부담감을 느끼는 사건이라면 아무래도 수임료가 조금 더 부담을 드리게 되지 않나. 경우마다 다르고 사건의 복잡성이나 아니면 이제 변호인으로서 이걸 수행했을 때 어떠한 사회적 비난 같은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는 대표님들께서 수임료 결정하십니다. 일단 생각보다 의뢰인분들이 진실을 다 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상담할 당시부터 말씀을 드려요. 저희에게 사실대로 다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전혀 처음 듣는 증거가 튀어나올 때도 있죠. 저희한테 말을 하지 않은 것들. 그럴 때면 변호인으로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것이 이제 정말로 의뢰인분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뭔가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대응은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생기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사건의 공판 기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미팅 같은 게 있을 때 불면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본인 개별적인 센스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사실은 뭐 심리나 아니면 범죄 심리학 이쪽 분들이 훨씬 잘 알 것 같긴 한데, 저희도 뭐 가끔 느낄 때는 있죠. 명확한 행동 패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봐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거짓말도 잘 만들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과 이제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시거나 하면은 조금 느끼죠. 그때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갑자기 말이 좀 바뀌네? 라든가 그때 얘기한 이 부분과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이 서로 다르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거나 아니면 말 안 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게 사건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거면은 이제 여쭤보고, 그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드리기도 하고. 예.